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더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국회 취재 기자도 전해준 것처럼 오늘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서 8월 임시국회 중에 구하라법, 간호법 같은 비쟁점 법안들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은 모습인데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달 동안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늘 여야 원내수석의 합의 결과 일단 비쟁점 법안들을 좀 처리하기로 한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잘했다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중국의 외교 정책 사자성어 중에 구동 존이 네. 얼마 전에 이재명 조국 대표도 썼죠. 구동 존이 이 말은 차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차이가 없는 비쟁점 법안은 오랫동안 묵혀둘 이유가 없죠. 이번에 간호사법이 특히 처음에는 간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최근에 의료 파업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향제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쟁점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 구하라법은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이런 법은 이제 빨리 다 통과시켜 나왔고, 그다음에 이 쟁점법은 서로 이제 좀 쟁점을 좁혀 나가는 이런 게 정치력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2달이 넘은 시점에서 민생 법안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22대 국회가 제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워낙 거셌던 점 여야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지금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한 국회가 왜 존재하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라도 민생과 관련된 입법에서는 협치를 해야 된다, 또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좀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2달 동안 국회가 좀 공전 현상을 보이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은 결국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를 시키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도돌이표처럼 거쳐왔기 때문인 것도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연히 여야 간의 이런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처리하고 또 속도감 있게 이 법안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이 그동안 행사해왔던 이 거부권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또 본질적인 논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초 오늘 원내수석 간의 주제, 회동의 주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면서 원내수석들이 이 부분과 대해서도 협상을 했는데 사실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장현주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먼저 중단해야만 한다 이런 점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지금 민주당의 요구사항으로 봤을 때 여야정 합의체라는 것이 과연 출범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출범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거부권을 자꾸 먼저 앞세우는데 거부권이라는 게 뭐가 있어야 거부를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거부로 뭘 거부합니까? 앞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있어야 재요구를 하든지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선의를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법 이게 먼저 잘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거는 빼버리고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을 문제 삼으면 그러면 이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처리한 법도 무조건 이게 다 통과해서 시행하라는 겁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따라서는 그게 아마 첫째 난제가 될 거고요. 거부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참여 요구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이제 국가 원수로서 지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야정에 대통령까지 참여해라. 이건 안 맞고 항상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파트너는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다음에 총리나 정이 있는 거고 그 위에 국가 원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대통령을 거기에 참여시키는 이건 무리한 요구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과연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주실지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국회법에 따라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회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들입니다. 그렇다면 삼권 분립이라는 원칙이 명확하게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회 입법권도 존중되어야 되는 것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책임감 있는 모습인지 저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야 간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네. 않아서 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 협의의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보여준 노력이 저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또 진지했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어쩌면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었던 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니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더 이상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는 어떤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야당이 일반적으로 국회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도 분명히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국회 내에서 목소리 낼 수 있고 국회법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들을 본인들도 또 수렴을 해서 네.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또 협치의 방안들을 좀 더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방안 중에 하나로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오늘 협상에서는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에 과연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 합의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께서 바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를 한다 안 한다 뭐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논의일 수 있겠다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미 1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도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런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냥 무분별하게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간의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리고 만약에 협의를 거쳤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제하도록 하는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입장이 좀 더 나온 후에야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는 8월 그러니까 조만간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신임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추가적인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자 추가적인 영수회담 그러니까 두 번째 영수회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보기 희박하다 봅니다. 어렵다 봐요. 대통령이 우리 헌법상 지위는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국가 원수로 지위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입니다. 이 말은 이제 여당의 영수로서 지위는 없어요. 여당의 영수는 아닙니다. 1호 당원이지만 네. 원래는 이제 당무가 다 독립돼 있잖아요. 또 당무 개입한다고 뭘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파트너를 제가 짝을 지주면요. 이재명 대표의 파트너는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파트너는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진성준 정책위의 파트너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게 파트너예요. 파트너끼리 대화를 해야지 어떻게 계속 영수회담만 이렇게 제안합니까? 그때도 이제 만나서 성과 있었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뭐 A4지 몇 장 가져왔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언론 플레이를 읽은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건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다시 선출될 경우에 영수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서 변호사님께서 당대표끼리 만나는 게 파트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지위에 맞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반적인 경우에나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같이 비상한 경제 위기와 그리고 민생 경제가 정말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때에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실이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려서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그 영수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판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로 연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야당 대표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된다면 저는 꽉 막힌 국정을 좀 해결해 나가고 풀어 나갈 수 있는 물꼬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동훈 당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바로 만난다라고 해서 바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보이는 것이요.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3자 추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는 공약을 했었지만 사실 당대표가 된 이후에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얼마나 많은 국정 기조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국정 기조의 바뀌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야당으로서는 좀 의문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를 만나는 것, 한동훈 당대표를 파트너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영수회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이 끝나고 나면 이 영수회담 제안이 또 거듭 또 다시 또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여야에서 오랜만에 협치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새롭게 갈등의 뇌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오늘 내놓은 세 번째 해병 특검 법안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두 차례 해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에 자동 폐기된 바 있는데 오늘 세 번째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구명 로비 의혹이 포함이 돼 있고 또 수사 대상을 설명하는 문구에 김건희 여사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특검 추천 누가 하느냐 관심을 모았었는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 관련 문구가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것으로 좀 들어갔는데 일단 세 번째 해병 특검 법안의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민주당은요 특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걸 정치 공세로 계속 활용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이제 특검할 생각이 진짜 있다면 상대가 조금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안을 던져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원래 안보다 좀 이제 객관성을 보장해서 제3자 추천을 하되 좀 여러 가지 단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원래 안보다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이런 걸 이렇게 제안해야 협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안보다 오히려 이제 더 세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하자 원래 안에는 없던 것까지 넣고 그다음에 제3자 추천은 아예 언급도 없고 그건 못 받겠다는 거죠. 이거는 협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차피 또 거부권 해라. 거부권만 계속 일어나고 거부권 한다고 욕한다니까요. 한번 민주당 양심 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세 번째 안을 더 원래 안보다 세게 도저히 못 받게 만들어 놓고 거부권 당연히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또 16번 했다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협상이라는 게 조금씩 차이를 줄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약하게 서로 받을 수 있게 와야 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법안에 놨고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이게 정치 공세죠. 특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장현주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의 안을 내놓으라고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민주당이 내놓는 그 최해병 특검법이 점점 내용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저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특검법이 처음 발의될 때와는 다르게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의혹들, 추가적인 의혹들이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구명 로비 의혹이 있는 부분, 이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특검법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 가래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용이 더 공고해지고 또 내용이 풍부해진 특검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안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의 세 번째 특검 법안에 구명 로비 의혹을 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구명로비 의혹을 사기 탄핵 공작으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TF를 꾸렸는데 그러니까 의혹을 왜곡하고 증폭시켜서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것이 바로 TF의 출범 취지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TF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라고 해석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그 임성근 구명로비 요 이제 공작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청나라 때 근융제 네. 옥새를 부적처럼 그 박모 씨가 폭로한 거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이제 임성근 구명로비 이거는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장경태 의원이 이제 접촉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박정훈 대력의 그 변호인 있잖아요. 이분이 다 이게 역할을 녹음을 한 거는 이제 1년 뒤에 틀은 거거든요. 이분이 공익신고자 행세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도 나가고 실제는 박정훈 대령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변호사와 장경태 의원 이런 데 과연 이종호 씨 통해서 이제 구명로비 이걸 혹시 이제 공작한 게 아닌가 아마 이런 것도 이게 아마 TF에서 네. 8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그 옥새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아예 서로 이제 주장이 엇갈립니다. 서울의 소리책에서는 박모 씨가 먼저 이제 제보를 다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돈을 몇 천만 원 요구해서 좀 이상해서 안 들었다. 우리 고소한다고 하니 그다음에 박모 씨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아예 저쪽에서 먼저 제의를 했다. 촬영까지 동영상 서로 말은 엇갈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서로 고소한다 하니까 빨리 신속하게 조사해 보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TF 그 활동을 그때 고소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할 겁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관련돼서 뭐 구명 로비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도 지금 열리고 있었지만 뭐 증인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서 뭐 맹탕이 되었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청문회는 위법하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진상 규명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왔었는데 그것에 비해 본인들의 정당에서 만든 TF에서 진상 규명을 하면 그것은 모두 다 맞다는 이야기인지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과 뒤가 다른 좀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게다가 지금 서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 옥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가짜 뉴스로 뭐 탄핵을 공작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그 관련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제보자를 형사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는 뭐 TF에서 진상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수사를 해서 진상이 어떤 것인지를 빠르게 밝혀주는 것 이 부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광북회가 뉴라이트 인사라고 비판을 하면서 후보 추천 철회를 요구했던 김영석 이사장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김 관장 1945년 8월 15일 광북절을 부정하고 1948년 정부 수립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발언 등을 해서 역사관 논란이 일었는데 보훈부에서는 신임 관장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극우 친일 종일주의다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임명 철회를 앞서서 요구한 상황입니다. 먼저 독립기념관장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뉴라이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해가 모두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 봐요. 뉴라이트 중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제대로 뭐 올드라이트든 뉴라이트든 뭐 레프트든 이런 게 중요한 게 네. 아니고요.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48년 우리 그 헌법이 만들어지고요. 정부가 이제 그 구성이 됐죠. 이승만 대통령. 이때 이제 그 나라가 완전하게요. 영토, 우리 그다음에 국민, 그다음에 주권. 이게 국가의 3요소 아닙니까? 이게 완전하게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는 48년 이게 맞는 거예요. 45년에 우리가 독립 해방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상해 임시정부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뭐 백번 김구나.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그 개인 자격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그때는 이게 오히려 우리 그 여운형 이분이 건준이라고요. 이게 오히려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건준 치안 유지하는 여운형. 그리고 이제 그 박헌영 그때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도 이게 활동해서 여러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어느 한 세력이 과연 이게 합법적인 정부다 이래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미군정이에요. 그거는 인정해. 북한의 역사책에도요. 오히려 이게 북한 좌파들은 북한 좋아하는데 북한에도 임시정부를 이게 인정 안 해요. 오히려 그거는 북한에는 김일성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데 역사를 팩트에 따라서 완전하게 정부 수립 이전에 나라 그거 없었다. 그렇죠. 정부가 48년이 된 건국제들이니까 이거는 가치관의 역사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결격자다. 이게 팩트의 문제 아닙니까? 팩트의 문제. 이게 임시정부를 완전히 부정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여러 정치 세력 중에 임정도 하나의 세력이었지. 임정만 그때 합법성을 독점적으로 국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들어온 이거는 역사 논쟁인데 이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된다 봐요. 네, 장현주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이번 임명은 정말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인사를 임명을 했어야 됐느냐의 측면입니다. 특히 광복회에서는 지금 이종찬 회장이 일제때 밀정과 같은 상황이다라고까지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논란이 될 인물이라는 것 예상했을 텐데도 굳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했어야 했나 이 부분에 크게 아쉬움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갈등을 다시 한번 초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세대적으로도 갈등이 정말 극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별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좀 유일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다음 주면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에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인사를 임명을 해서 또다시 사회적인 갈등을 양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임명, 어떤 인사에 대해서 저 기본적인 철학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